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문화유산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대전문화유산 울림의 안효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현재 2015년부터 대전 체험여행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지역기반 여행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대전문화유산 울림은 2012년부터 지역의 역사단체로서 올해 한 10년째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 또 문화유산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을 주로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대전의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사례입니다.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겠지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저 또한 대전의 역사나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1997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법동에 있는 석장승을 만나면서 대전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장승이라는 이 문화유산이 지역에 얼마나 있고 또 우리는 그 유산 돌장승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전에 산성이 많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참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짧게 소개를 하고요. 또 노고수라고 해서 곳곳에 마을 특히 입구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괴곡동과 봉산동에 느티나무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천연기념물 관련된 사례와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를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현대 관련 유산 중에 을류해방기념비라고 하는 비석이 현재 보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이 가져주는 것이 지역의 역사와 특히 문화유산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관심부터 시작해서 직접 내용들을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서 그 문화유산을 접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나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의 어떤 깊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게 될 텐데요. 특히 돌장승은 전국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제주도,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아마 대전에 특히 석장승, 돌장승의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법동, 특히 대덕구, 또 읍내동 이 지역에는 이 돌로 만든 장승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장승이 바로 법동 석장승입니다. 대전의 민속문화재 1호로 지정이 돼 있죠. 법동 내거리의 그 모서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장승은 이제 천하대장군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장승은 지하대장군입니다. 이렇게 남녀 한 쌍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특히 옆에 보면 남성을 상징하고 또 여성을 상징하는 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 또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또 아기장승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대전의 토박이로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사실 저도 97년에 이제 20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처음 이런 장승이 대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고요. 대전의 인물 몇 분 정도를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정도의 상황이지 구체적인 뭐 동춘당이라든가 우암사적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곳곳에 있는 산성이 어느 곳에 어떤 이름의 산성들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97년에 이 법동의 석장승을 만나면서 저한테는 토백이로서의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전의 역사와 또 다양한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공부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들을 느끼면서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돌장승의 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그동안에 한 1년여 동안 굉장히 많은 대전의 돌장승을 찾아갔죠.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장승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한 이름을 사진과 함께 실으면서 사람들한테 대전의 돌장승이 이렇게 많습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알리는 활동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그 학생들 또 학부형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돌장승을 답사하는, 어떻게 보면 돌장승 여행, 대전의 돌장승 여행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요. 돌장승의 도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대전은 우리나라의 돌장승을 대표하는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 법동의 돌장승을 만난 이후 장승을 찾는 과정에서 읍내동의 뒷골장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장승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좀 안타깝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훼손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 현장을 직접 목도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 가지 뭐 종교의 이유든 아니면 누군가의 뭐 어떤 별 의미 없는 장난이든 이렇게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한 현실을 이제 느끼고 우리는 왜 이 지역의 유산들 이런 흔적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이거에 대한 가치, 내력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유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활동으로 문화유산 영상단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주변에 알리기 위한 뭐 사진을 찍고 또 영상을 찍고 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던 그런 2003년들의 활동의 모습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이곳을 찾으면서 다양하게 이 장승을 기억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직접 장승 앞에서 장승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삼행시를 쓰고요. 그리고 그 장승제를 보통 정월 열나은 날에 지내게 되는데 그때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같이 이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지역의 돌장승을 답사하는 프로그램,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돌장승 여행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대전의 곳곳에 있는 돌장승을 찾아다니는 활동들을 했죠. 특히 제가 기억하는 깜짝 놀랐던 사례 중에 비룡동에 있는 줄골 장승을 만났을 때 상당한 감흥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오쟁이라고 하는 우리 곡식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것이 그런 용도로 곡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 오쟁이가 이렇게 어떤 장승의 가방처럼 이렇게 메어져 있는 이런 것이 특징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왼쪽에 있는 지하 여장군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지하 여장군을 만나고 또 이후에 대전시청에 갔을 때 시청에 이 복제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만큼 유명한 장승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했던 거죠. 자,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에 있죠. 서울에서 박물관을 이제 둘러보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 야외 전시실에 갔더니 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즉 우리 비룡동 줄골 장승의 복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요. 또 하나는 민속박물관의 첫 그 타이틀, 첫 그 전시의 내용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들, 예를 들면 현재 청소년들의 모습, 또 토기로 구웠을 때의 사람의 어떤 형상, 그리고 초상화라든가 민화 속의 인물, 또 벽화 속의 인물,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의 형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화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 확대해서 보니까 비룡동 줄골 장승의 지하 대장군이었던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돌장승 중에서도 이 비룡동의 이 지하 대장군이 굉장히 대표적인 장승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이 돌장승을 많이 알릴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도 만들어 봤고요. 그 이후에 비룡동 줄골장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답사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 돌장승은 어떤 그 인면, 즉 얼굴이 있는 그런 장승도 있지만 이렇게 돌을 그냥 세워놓고 장승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돌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례를 좀 마지막으로 돌장승 편에서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비례동 그 원비례 어린이 공원 내에 이 댕이선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옆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늘 이곳은 이런 쓰레기가 늘 옆에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어린이 공원이 리모델링이 됐고 옆으로 좀 안쪽으로 옮겨서 안내판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부서, 담당 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그 아마 녹지과, 공원 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를 찾게 됐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대덕구청의 산림 녹지과의 주무관 박모 주무관님이 이거에 직접적인 이제 관여를 했는데요.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그 궁금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마침 며칠이 지났을 때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과거에는 이 위치가 아니었고 다른 뭐 이 인근의 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제를 지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비례동 이 선돌에 대한 기록이 있길래 그 내용을 안내판으로 담고 좀 더 안전한 이런 곳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에 들어가서 이 박성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기가 됐던 그 법동의 석장승을 만난 이후에 지역의 많은 장승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직접적인 활동은 돌장승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답사하는 활동들을 해왔고요. 또 좀 더 보존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전하게 이 전통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관심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 박성원 주무관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고, 이런 분들을 칭찬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산성의 도시 대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문 산성 쪽에서 바라보고 동쪽 편을 찍은 겁니다. 지금 산줄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계족산 방향입니다. 계족산 쪽에 이 화살표들이 다 모두 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능성부터 고봉산성, 지련성, 또 지련성과 연계된 6개의 보루까지, 그리고 멀리 대전 최대의 산성인 계족산성까지 쭉 이어지는 이 산줄기상에 벌써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 산성이 한눈에 펼쳐져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한마디로 정말 대전은 산성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계족산성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남쪽의 남문 쪽 일대의 모습이고요. 저수지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저쪽 멀리에 이게 옥천에 있는 환산입니다. 고리산이라고 하죠.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이 봉수가 이 고리산의 환산 봉수에서 올라오면 우리 계족산성에서 받고 이것을 다시 지금의 충주, 지금의 청주 그 문희IC 옆에 있는 소위산이라는 곳으로 연결했던 그런 봉수터의 모습도 잠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단순하게
대전의 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대전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중에 특히 신라와 백제가 자웅을 겨룰 때 이 백제 입장에서 보면 계족산과 식장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의 동편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이 금강 일대에 굉장히 많은 성을 쌓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 대전 동편을 쳤을 때 공주와 부여가 굉장히 지근거리이죠. 백제 같은 경우는 이곳을 넘어가면 옥천을 지나서 경주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식장산과 계족산 일대에 굉장히 많은 산성들을 길목마다 설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554년에 일어났던 관산성 전투라든가 660년 신라의 5만 대군이 이 대전 인근을 거쳐서 황산벌로 이동했을 때의 그 루트 중에 육로로는 탄현을 막고라고 하는 그런 그 성충과 흥수 같은 그 충신들의 요청이 있었죠. 바로 그 탄현 일대가 이 대전 이 식장산 일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들어왔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산성과 역사적인 기록들과 연결되면서 대전의 동편은 정말 삼국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 지역이었고 그런 흔적들로 현재 산성들이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대전의 이런 삼국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산성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활동의 다양한 일환으로 작은 산성축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계속산성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게 됐고요. 이어서 2011년에 계속산성의 봉화를 올려라 라고 하는 주제의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 기록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슌열전에 옹산성 전투와 관련된 이 기사가 나옵니다. 661년 음력 9월에 있었던 옹산성 전투에서의 어떤 기록을 보면 백제 부흥군에게 신라의 장수가 이제 너희들이 홀로 고립된 성을 지켜서 무엇하느냐, 항복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회유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백제의 부흥군 장수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비록 하찮은 작은 성이지만 병기와 식량이 충족하며 병사들이 의롭고 용감하니 차라리 싸워 죽을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보이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옹산성 전투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이 몇 줄 안 되는 이 신라 장수와 백제 부흥군들이 주고받았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한 50분 정도의 이 산성과 관련된 이 마당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마당극을 만들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산성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죽었던 신라 측도 백제 측의 많은 군사들의 영혼을 좀 달래는 그런 그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50분짜리의 이 마당극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견두산성과 연결한 이 봉화를 재현하는 이런 퍼포먼스들까지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2010년도에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산성 사진전도 진행을 했었고요. 시민들한테 당시로서 24개의 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정된 산성에 대한 간단한 핸드북 형태의 이런 책을 만들었고요. 과거에 산성답사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산성 트레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등산과 함께 이 산성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학생들을 위한 대전산성 캠프라고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과
또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일과기를 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산성자원에 대한 이해, 또 한국시대의 재미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자기 주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배워가는, 또 흥미있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캠프를 통해서 친구들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군사들이 당시에 어떤 전투 식량으로 뭐 이렇게 식사를 했는지, 또 식사는 주로 어떤 음식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나름 고증해서 삼국시대 밥상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산성 관련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나는 성주다라고 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개의 산성에 각각의 성주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선정된, 그 성주로 선정된 학생과 그 가족들은 그 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찾고 주변에 많이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연계했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나는 성주다라는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던 프로그램은 역시 산성 캠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 위주로의 프로그램들도 중요했지만 저희가 24개 산성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로서 2010년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전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목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특히 나무가 자라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성벽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성 안쪽 바깥쪽에 일정 거리에 있는 수목을 제거해서 이 산성문화재에 대한 보존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청들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몇 년이 지나서 대전시가 사업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성씨 산성인데 숲풀이 다 우거졌을 때는 이 성의 위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을 제거한 결과 성의 이렇게 유용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산성문화재의 어떤 보존의 그런 하나의 그 사례로 만들어냈고요. 24개의 모든 문화재 지정 산성들이 이후에 다 수목 제거를 통해서 5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시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어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는 나무로 다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성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고요. 조망들도 확인할 수 있는, 조망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흑석동 산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2018년에 수목 제거 사업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 전에는 이렇게 항공사진 속에서 보면 여기에 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2018년 3월 이후에 이 수목 제거 이후에는 이렇게 위에서도 쉽게 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있고요. 이어서 올해부터 이제 진행된 대전시의 사업 중에 몇몇 산성을 직접 이제 시굴 조사하고 또 발굴 조사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흑석동 산성인데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22년 11월 9일인데 직접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쌓은 토성의 모습과 오른쪽에 석성의 모습이 연결되는 곳이고요. 발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또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 설명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산성문화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고요. 특히 이 발굴 성과를 이 지역 주민과 또 시민들이 공유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굴 과정에서 병진역이라고 써 있는 도장이 찍힌 기와가 발견이 되는데요. 서기 596년으로 추정되는 그런 병진년이라는 이 시기가 나왔다라는
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흑석동산성이 당연히 이제 백제산성으로 특히 진현성으로 많이 추정됐던 산성인데 그 어떤 관련 자료가 이런 기와의 인장화를 통해서 확인된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또 획기적인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작년이죠. 작년에 이 관련된 그 상설 전시를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대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저희가 2009년도에 만들었던 산성 지도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이런 산성 지도를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단체 활동이 공식적으로 대전시의 박물관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이 동일한 어떤 이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산성의 도시 대전은 이제 차곡차곡 시민들이 산성을 쉽게 접할 수 있거나 또 발굴의 성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대전이 진정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산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백제와 신라의 또 고구려와 연관된 이런 귀중한 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고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고수는 이 기념물, 특히 뭐 전국적인 어떤 500년 이상의 큰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 나무인 경우는 천연기념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구 침산동의 느티나무를 한번 보시면 이 나무는 한 1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아직은 보호수도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 100년 정도 이상 된 큰 나무를 통해서 이 어떤 나무의 역사, 이 일대, 이 마을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의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침산동의 느티나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워낙 수영이 아름답기 때문에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가을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요. 195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서대전 내거리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에 둥그렇게 생긴 어떤 건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화살표 밑에 있는 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 바로 나무였고요. 현재 태평동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인데요. 바로 지금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나무가 1951년 서대전 시민공원 근처에서 찍은 아주 작게 보이는 나무입니다. 실제 나무이죠. 자, 이 나무 또한 목신제를 지내고 있고요. 이 지역,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1951년도 그 사진을 이 사진의 존재를 알려드렸고 여기서 아주 작지만 그런 느티나무가 사진에 찍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느티나무를 찍은 가장 오래된 사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의 공동체에서 직접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목신제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골목에 굉장히 아름다운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옥계동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자, 이 옥계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원래 골목은 나중에 생긴 거겠죠. 이 느티나무의 유형이 골목에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책의 표지로 등장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기념물 이 괴곡동에 있는 느티나무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환경단체가 또 저희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문화유산 지킴이 친구들이
또 둘레산길에 이게 11코스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곳에 보통 구봉산을 넘어와서 점심을 먹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괴곡동 느티나무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봄에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고 잎이 층층이 드문드문 핀다면 흉년이라는 이 나무의 전설까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거 지켜보니까 2002년에 제가 참여했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행했던 7월 7석에 지낸 그 목신제 행사의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다정다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행사가 그냥 주민들만의 작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죠. 어른들끼리 모여서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후에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천연기념물이 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큰 제사상을 차리고 또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의 목신제 행사에 참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노고수 중에 천연기념물로 좀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2011년에 제가 하게 되는데요. 대전의 노고수 이건에 대해서 청원서를 작성하면서 포인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서울부터 울산까지 특광역시에 많은 노고수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00, 즉 천연기념물이나 지방의 기념물로 지정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에도 굉장히 오래되고 다양한 내력이 있는 또 주민들이 지금도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 이런 그 아주 멋진 나무들이 있는데 왜 대전에는 천연기념물이나 기념물 나무가 없을까? 그래서 추천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괴곡동 느티나무의 경우가 또 봉산동 느티나무 이 두 건을 요청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괴곡동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2013년 7월 17일에 드디어 지정받게 됩니다. 뭐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괴곡동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유래가 바로 이 나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괴자는 느티나무 괴자죠. 그래서 느티나무가 있는 골짜기 동네, 즉 이 나무가 존재하면서 이 지역에 지명이 생긴 거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아직도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건물이 있거나 지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그루 추천 중에 이 괴곡동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드디어 대전도 천연기념물 나무를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 나무에 대한 존재를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마을 단위 활동도 있었고요. 특히나 예술가들이 이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형극의 어떤 그 배우로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친구들이 이 주민들이 직접 배우가 돼서 진행되는 인형극에 많이 이렇게 관람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천연기념물이 된 나무의 숨은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인형극을 만드는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회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였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전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늘 특히 주말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마루에 아이들이 모여 앉고 또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일상으로 현재 일상에서 보면 괴곡동 느티나무는 아까 2002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 동네 사람들만의 그냥 우리 동네 나무에서 이제 대전을 넘어서 전국적인 그런 유명세를 갖는 나무로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 사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또 사례의 사례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근현대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유명한 도청, 옛 충남 도청의 사례도 있고요. 또 소재동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관사였던 그 공간을 카페라든가 또 얼마 전에 그 문화재 야행이라는 행사도 진행이 됐는데 그런 큰 규모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무관심 속에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을류해방기념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는 을류해방기념비를 제자리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보문산에 있지만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을류해방기념비, 이 말은 해방기념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945년에 우리가 해방, 광복됐다라는 그 시기인데요. 바로 1년 뒤에 이 해방기념비를 1946년 8월 15일 날 대전역 광장 한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해방된 시기가 바로 당시 을류년이었기 때문에 을류해방기념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이 해방기념비의 내용을 보시면 이 당시만 해도 한자로 썼을 겁니다. 타 지역에서도 보면 사례가 대부분 다 한자로 해방기념비, 광복기념비 이렇게 쓴 사례들이 있는데 이 대전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비석에 굉장히 깊게 그리고 한글로 새긴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을류 8월 15일 기념, 그 밑에 해방기념비라고 써있는 현재 보문산에 있는 모습입니다. 1950년 7월에 바로 한국전쟁 그 시기이죠. 그 시기에 대전역의 모습이고요. 대전역 앞 광장의 한가운데에 양쪽의 해태상을 또 가운데 그 비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을류 8월 15일 기념이라고 써 있고요. 밑에는 해방 기념비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사면에 모두 다 기록이 있는데요.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기록을 보면 단기라고 써 있고요. 8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946년이고요. 8월 15일입니다. 당시는 대전시가 아니라 대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대전부민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방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성금을 거뒀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타 지역의 사례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진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문에 단기 4279년 8월 15일이라고 써 있는데 서기로 환산하면 바로 1946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전 부민들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해태석 한 쌍과 건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 거죠. 자, 곳곳의 사진들을 조합해 보면 지금 위쪽에 있는 옛날 사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요. 가운데는 비석이 있고요. 양쪽 사이즈에 해태석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1952년도의 사진인데요. 당시 2층짜리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소실이 되고 간이 건물이 뒤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 해태석이 있고 가운데 해방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이후에 50년대 중반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방기념비는 어느 도시나 다 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 많은 곳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전과 한 11도시밖에 남아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해방기념비를 특히 한글로 쓴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현존하는 해방기념비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대전이기도 하고요. 대전은 특이하게 또 한 사례가 아니라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초등학교에도 해방기념비가 있고요. 또 세동, 유성구 세동에도 느티나무를 기념식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해방
광복과 관련해서 그런 기념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 그 울림이나 기타 이 역사 단체들은 주로 이 8월에 맞춰서 이 을류 해방 기념비를 답사하는, 또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직접 찾는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국적인 해방 기념비를 조사해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해 봐도 대전의 이 비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도시에서 처음에 이 해방 기념비를 세울 때 어느 장소였다라는 게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대전은 당시 가장 대전에서 중요한 장소였던 대전역 광장에 세운 것이 타 도시에 비해서 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해방기념비의 존재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왜 보문산에 있는지,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들도 이후에 관심을 갖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찾아봤는데 뭐 지도에도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지도에 을류 해방기념비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그 지도에 표시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이 유성에 있는 해방기념비, 또 세동에 있는 해방기념비, 또 보문산에 있는 을류 해방기념비를 함께 답사하는 그런 관련 행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좀 안타까웠던 것은 유성초에 있었던 해방기념비에 대한 내력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4월에 마침 이 학교 졸업생을 만나서 직접 증언을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연세가 80이 훨씬 더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이 학교 19회 졸업생이셨습니다. 자,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장 선생님이 주도했고, 그리고 글씨를 직접 쓰셨다, 교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학교 측에 저희가 제공을 했고,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 속의 내용을, 사진을 들여다 보시면 이 어떤 안내판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안내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꾸준히 이런 해방기념비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나 학교에 있는데 아무런 안내판이 없어서 또 한자로 써 있다 보니까 학생들, 또 심지어는 선생님들 또한 해방기념비가 우리 학교에 있다라는 것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 이 유성초 해방기념비 안내판이, 안내 표석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관련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는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유성초 해방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련 답사를 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대전의 돌장승에 대한 이야기, 또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는 이야기, 또 시민들에 의해서 추천된 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 괴곡동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 또 유성초를 비롯한 또 보문산의 을류 해방기념비 등등 해방기념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유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그 존재를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런 그 문화유산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는 일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을류 해방 기념비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문산에 현재 위치해 있지만 이 을류 해방 기념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작년에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역 서광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56% 이상의 시민들이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공식적으로 해방기념비의 이전을 확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대전역 서광장에 조만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이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대전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